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최대환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7월 둘째 주 글로벌 열쇠는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서 통지표를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금융시장이 반응하는 등 여파가 일고 있는데요.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과 함께 깊은 말씀을 나눠봅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설마 했는데 관세 서한이 발송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14개국에 통보한 내용을 또 공개를 했어요. 어떤 나라에 얼마나 부과를 한 겁니까? 그 관세서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그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과 일본에는 공개 서한을 했죠. 그래서 양국 제품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5개국에 대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라오스, 그다음에 남아공, 카자흐스탄, 미얀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4%인데 25% 늘어났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48% 40% 인하해줬고 남아공은 30% 동일하고 카자흐스탄 경우도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얀마도 한 44% 기존에 44에서 한 40% 줄어들었고 그리고 바로 이제 7개국이죠. 튀니지, 그다음 인도네시아, 태국. 사실 태국에 대해서도 참 어떻게 될 것이냐는 관심 많이 가졌는데 네. 캄보디아 등 부분에서 이제 같은 내용의 서한이 발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 전장의 첫 지목 대상이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입니다. 네. 자, 이 한미일은 동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두 나라에게 마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사실 뭐 내용 보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게 너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일단은 제조 강국이죠. 그다음에 뭐 미국 입장에서 똑같은 안보 동맹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죠. 파트너죠. 그러니까 매우 이게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는 흑자국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 이미 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뭐 더 잘해라는 뜻인지, 더 많은 강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실 이번에 공개 지금 관세 서한을 보더라도 뭐 지금 한국 기업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딱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제조업을 빨리 해라. 그러면 관세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 기존에 한 6주가 들어가는 인허가 기간을 3주로 줄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뭐 그냥 드러나는 부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더 잘해야 된다. 뭐 더 본보기. 뭐 혹자는 뭐 좀 심하게 이게 군기잡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뭐 25%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좀 관세 서한 보면 이게 한미 간 무역 적자 부분에서 이 25%도 턱없이 부족한 거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즉시 부과가 아니고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8월 1일까지 연장된 건데요. 자꾸만 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분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겁쟁이다. 이런 의미의 뉴욕 증권가에서 신조어까지 나오고요. 이 부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맥락에서 8월 1일에 또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유행했죠. 이 타코라는 표현이 타코 트럼프. 그죠? 네. 그래서 타코라는 약자죠. 그러니까 타코 always chickens out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강경하게 예고를 해놓고 그다음에 슬쩍 또 빠져버려. 번복하고 네. 그다음에 또 유예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니까 이게 또 그럴 거야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났을 때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처음 할 때는 뭐 국채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좀 포브스나 도이치뱅크 여러 전문가들 혹은 그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뭐 또 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야 양치기 소년처럼 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그럼 8월 1일 때 또 유보가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사실 트럼프를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저는 분명히 하면 또 할 거라고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가마다 얻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14개 국가 중에서 여러 아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남아 국가들은 핵심은 많이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 중국산 제품이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매우 큰 거고 네. 한국 같은 건 또 다른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또 중국과 이슈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래서 디커플링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8월 1일 유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할 나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코 트럼프, 겁쟁이 트럼프인지 아닌지는 협상의 진척 상황을 좀 봐가면서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액을 보면 사상 최대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네. 과연 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관세 때문인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뭐 여러 전문가들마다 또 의견도 다르고 하는데 또 공통적으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수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죠. 네.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 경제의 호황이 하나의 또 역설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무역 적자 이야기를 그러면 뭐 이런 전반적인 공통된 의견도 있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일단은 공급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이슈 미중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뭐 들어오는 가격,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어들고 수입하는 게 늘어나면서 공급망의 변화가 생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더 약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출이 더 안 됐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서한에서도 미국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의지를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네.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 제조업에 대한 부진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국 경제 호황으로 인한 소비 증가 이런 4가지 요인으로 무역 적자가 지금 뭐 만성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성 적자,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적자 이런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수단이 관세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는데 유독 그 관세 하나만을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뭐 서한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업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제품을 만든다면 뭐 단시간에 인허가를 다 해주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글쎄요 너무 이렇게 입구가 여러 곳인데 출구는 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 수위 높은 상호 관세 부과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장점이죠.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역사상 이렇게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효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프로의 매우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같이 하는 게 아무 데서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식이 네.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깔끔하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약간 좀 변형된 좀 반복의 사건이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9세기 초에 있었는데 이른바 지금의 저는 혐오관세법이라고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좀 지나고 나면 미국의 우리가 남북 전쟁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초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1828년도죠. 이게 이제 영국에 들어오는 여러 이제 뭐 우리가 면화라든지 그다음에 담배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 한 미국이 61.7%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이제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인데 영국에서 갖고 오는 게 너무나 관세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재앙 거의 어려운 상태가 됐고 반대적으로 이제 남부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든지 혹은 조지아 이런 데가 대표적인 거고요. 북부 같은 경우가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이런 부분들 뉴저지 여기는 철강 산업이니까 호황을 더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분쟁이 생기게 하는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때 이제 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하나 주법 차원에서 이제 뭐 관세법 무효다. 그 연방 정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이제 뭐 무력 수권법까지 나오면서 이제 연방하고 이제 주정부 간이 트러블이 생겼고 두 번째가 이제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요. 스무트하고 홀리라는 것은 그때 상원의원이 이름을 딴 겁니다. 네. 공화당 이름을 딴 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농업이라든지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 이제 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한 59% 평균 관세율입니다. 부과를 네. 때린 케이스가 됩니다. 그때 뭐 한 2만여 종에 부과를 했는데 최고는 한 400%까지 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서 그때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8월 1일까지 또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땐 우리보다 먼저 체결한 국가들 염두에 두면 좋겠죠. 현재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나라 영국과 베트남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협상 전략은 어땠습니까, 원장님?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영국까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영국은 네. 일단은 예측했던 거였습니다. 영국은 미국에서 뭐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은 쉽게 되는데 베트남이 했다는 것은 매우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베트남은 미국 입장에서 세 번째 무역 적자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베트남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첫 번째가 역시 강대국이 여기 심의 논리다라는 걸 느꼈고 네. 이게 이제 좀 불평등 조약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대미관세 번째는 0%. 네. 네. 야 이게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경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이제 보라는 식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요 정도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번에 이제 보면 40%가 올렸잖아요. 관적관세.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또 한국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죠. 우리가 또 어떤 걸 또 개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을 좀 보면 뭐 일단 뭐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 들어가는 건 다 무관세죠. 근데 뭐 베트남 제품 미국 가는 거는 이제 20% 내려갔지만 환적 관세는 40%. 미국 비행기 사주기로 했죠. 한 50대 정도. 농산물 구매해 주기로 했죠. 지재권 침해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국 보라는 또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 견제한다는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영국과 베트남, 미국에게 여러 가지를 양보하고 여러 가지를 열어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결과인데 두 나라에 이어서 이제 활발한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요즘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죠. 네. 솔직히 처음에는 세상 친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는데 인도가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지금 미국에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중미 외교를 잘하는 인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매우 친하게 있으면서도 인도가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IPF든 인도 태평양 부분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또 중국이 하고 부분에 있는 브릭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베트남이 아니라 영국 다음에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인도에 보면 미국 보복 관세에 대해서 WTO에 통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원산지 규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우리가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농민들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접점을 지금 뭐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도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현지에서 상품 부가가치를 60%까지 미국은 요구했고 인도는 한 35%까지 했는데 이게 계속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인도가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놀라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인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보는 것도 네. 하나의 또 자국 입장의 다음 협상을 위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미 미국에 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이게 처음인데요. 원장님,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무역 관세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유성락 이제 안보실장께서 가셨다는 의미는 경제 안보와 연관되어 있고 안보적 관점에서 합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가 패키지 자꾸 줄라이 패키지라고 했던 표현이 여기서 의미가 이제 확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안보적 관점에서 이제 한국 역할을 뭐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장관도 만났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제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8월 1일까지 합의를 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힘을 실어 준 거죠.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향은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한미 간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제조업의 협력 프레임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니까 한국 보고 양보를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협력을 해 나가자. 우리가 조선업이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아픈 곳을 들추어서 찌르는 게 아니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추이도 계속해서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박승찬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사고 뉴스 요즘 들어서 유독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의 송태은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가 최근에 북한 해커 4명에게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8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자, 교수님, 이들은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7월 1일에 그 FBI에 따르면요. 네. 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에서 지난달 24일에 그 통신 사기, 그다음에 자금 세탁 공모 요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그 북한 IT 노동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요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의 기준 91만 5천 달러, 엄청난 돈인데요. 네. 이런 그 규모의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에 이제 공모한 혐의 등을 이제 받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기소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네. 네. 자, 이번 수사가요. 미국 전역에 있는 16개 주 29곳의 노트북 농장이라는 곳을 급습하는 그런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교수님 우선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북한 해커들은 그러면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곳에서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온 건가요? 네.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랩탑 팜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이 미국 내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이제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북한 해커들이 원격으로 이 노트북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미국에 마치 거주하는 아하.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해킹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제가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네네. 일종의 해커 위치 세탁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네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트북 농장이 미국 시민들이 이제 자신의 집이나 뭐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끔 아하. 이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짜 신분으로 위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하나의 프락시로 네네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이들로부터 취업을 받게 되면 이후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해외 금융망을 통해서 북한인들에게 이제 송금을 아하.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대가가 무려 69만 6천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트북 농장. 자, 사실 근데 북한 해커들에 대한 미국의 현상 수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을
크립토, 그러니까 즉 암호화폐 슈퍼파워다 이렇게 네,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네. 이런 별명까지 붙여진 건가요? 네. 사실 북한의 그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능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예,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또 1위를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2022년의 경우에 그 가상화폐 탈취를 정말로 많이 해서 네. 그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이목을 집중 받았었거든요. 이때 단 2번의 해킹만으로도 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금액이 2022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정말 많이 발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와 이제 맞먹는다고 이 아하.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하루 평균 2,200여 건. 네. 이게 계산을 해보면 39초마다 한 번씩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이 정도면 네. 사실 총소리만 안 날 뿐이지 우리는 거의 사이버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사이버 공간이 탄생한 이후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이제 늘어난다. 왜냐하면 커넥티비티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그 랜섬웨어 공격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라스라고 부릅니다. 네. 랜섬웨어 공격이 일종의 산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커인데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하. 이 공격 기술을 개발자로부터 구매를 해요. 일종의 네. 서비스로서 구매를 하고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할수 오프라인 있는 것이죠. 전쟁상에서 그렇죠. 무기를 파는 것과 똑같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이버 공격의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네. 그 파이가 커지고 그만큼 해커들이 나눠 갖고 있는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또 AI 기술이 덧붙여지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그 해커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딥페이크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하면서 네. 그 정교함이나 속도 면에서도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게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사실 융합이라는 게 이 우리 산업 발전에서 좋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일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이버 위협의 양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공격 기술을 통해서 공격할 것인지 이것들을 다 AI가 디자인을 해줍니다. 아하. 한마디로 공격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챗 GPT를 쓰는 것처럼 네. AI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주무셔도 돼요. 해커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AI가 자동화된 모든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마무리하는, 그리고 피해 나가고 탐지를 또 피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수준인데 아마 이것이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에요. 왜냐하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면 AI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격자에 대해서 절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은 불가능합니다. 네. 대기업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은 사이버 공격을 만약에 AI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문을 다 막아낼 닫아야 재간이 돼요. 없군요. 네,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너무 뭐랄까요? 올드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의 뭐 통신, 금융, 행정, 교육, 군사 활동 이 모든 것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것이 인터넷 시스템이었던 거죠.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이 국민에 대한 전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모두 막아버리기 네. 위해서
그걸 제일 많이 공격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러우 전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만큼의 사이버전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네. 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이버 작전을 국가처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서로 공격했던 것이 디도스로 상대방의 이제 그 기관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어떤 그 누구로부터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전쟁의 시작, 뭐 하이브리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북한이 건드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자, 이럴 때는요. 외국의 사례를 좀 발빠르게 살펴보는 게 큰 참고가 되겠죠. 네. 각국은 어떻게 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영국의 사례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것이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네. 이 영국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방어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국가예요. 네. 사이버 공격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력,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접근으로는 이 국가의 사이버망을 보호를 할 수가 좀 없어요. 순진한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해커를 내가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이걸 핵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공격자의 거점을 모두 파괴시키는 활동, 이것이 이제 공세적인 사이버 그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국가 전략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 이 정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그 방어 중심의 사이버 그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많이 변해서 공세적 방어, 그러니까 어펜시브 디펜스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잇따른 해킹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네. 최근에 네. 대규모 사고도 있었고 이제 사이버 대응 체계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그 우리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세적인 방어 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게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버 국가안보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국가가 세계에서 뭐 민주주의, IT 강국 중에는 우리가 좀 유일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요. 훈령으로서 우리의 그 사이버 그 전략을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사이버 공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모든 그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아주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안보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과의 협업, 그다음에 화이트 해커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법적 기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를 지휘할 사령탑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요약이 네. 되겠군요. 자, 사이버 안보망은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곧 필수적인 방패일 겁니다. 정교해지는 공격에 맞서는 튼튼한 방패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송태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